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느냐,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 내가 저 사람들 봐야 되는데 왜 내 앞에서 얼쩡거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과연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휴. 네. 적절하지 않았던 대응으로 저는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양해를 해서 질문을 했다면 네. 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무건으로 가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았을까. 윤석열한테 뭘 그런 기대를 합니까 진짜. 그냥 내 앞에 얼쩡거려서 내 시야를 가리면 싫은 거야. 재판이라던가 이제 법 집행 절차가 희화되거든요. 희화되는 것은 별로 국민들이 볼 때 좋지도 않고 네. 자,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지만 네, 자극이 실익은 됐어요, 없다 국가에. 아니 근데 이게 병원 갈 때 됐으니까 병원 갔다. 정황 증거로라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는 그 바꾸러 간 행정관의 바라고는 안 맞지만 예를 들면 뭐 김건희가 250이라 그러면 김건희 250 사이즈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김건희가 그건 또 시켰구나. 받아들여져요? 네, 그건 정황 증거니까. 비화폰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왜 통화를 했을까? 김건희 관련해서 검찰을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이 관리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의심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건 정상적인 비화폰의 사용이 아니라는 거죠. 내란과 연결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 내란 관련해 가지고 가족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네.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이 김건희가 발단이라는 겁니다. 내란이. 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오늘은 6월 17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자, 민생 지원금 규모가 대략 잡혀가고 있는 것 같죠. 아마 전 국민이 일단은 받기는 받되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겐 조금 더 많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3조, 15조 정도가 아마 이게 쓰이게 될 것 같고요. 전체 추경 규모도 대략 한 20조 안팎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급이 되면 지급과 동시에 저희 대파 풍미 순살 족발 많이 좀 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시 을 당협위원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분은 출퇴근 단짝이십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의 정치 비난가 박진영입니다. 비난가요? 비평가가 아니라. 아니 그 우리 최강욱 전 의원께서 네. 제가 늘 나와서 정치를 비난한다고 당신은 정치 비난가야 그렇게 비평도 아니고 별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써먹고 있습니다. 정치 비난가 박진영. 비난가 박진영 선생이고요. 박진영 비난가와 또 출퇴근 단짝이신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단짝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같이 저분이 그 방송을 잘리는 바람에 따로따로 다닙니다. 그래요? 그 슬픈 소식이 또 커밍아웃됩니다. 항상 같이 다니셨던 것 같은데. 네, 계속 방송 잘리고 있습니다. 네. 비난하시다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나니까 토사구팽 아니겠습니까? 각 이 유튜브나 방송국에서 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삶아 먹고 있습니다. 살만 먹고 있어요. 네. 또 저런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군요. 네. 참.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대통령이 국제무대 저도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최영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들 네. 우리 최 기자님이 잘 좀 전해주시고요. 대통령이 일단 해외로 지금 나갔잖아요. 네. 네, 그 얘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정상 외교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캐나다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하기 전에 전용기 안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이 왜 이렇게 빠르게 정상 외교에 나섰는지를 설명했어요. 이거 보기 전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기내 즉석 간담회가 되게 오랜만에 복원돼서 그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우리가 최소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외교적 목표를 이야기했고요. 관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질문 받으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가 김민석 후보자와 통화를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지지율이 이제 되게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에는 나는 항상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았다. 그 목표를 향해서 민생, 국민 삶이 바뀌는 것을 목표로 달리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기내 기자 간담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상호 우회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당초에는 국내 문제도 많아서 불참할 것을 사실 고려를 많이 했는데, 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내 간담회다 보니까 그 비행기 소리 때문에 이제 소리가 조금 덜 들리셨을 수 있겠습니다. 여튼 뭐 핵심 내용들은 좀 전해 주셨으니까. 근데 원래 이제 트럼프랑 만나는 게 예정이 돼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첫 일정으로는 예. 새벽에 들어온 속보는 남아공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다. 네.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근데 그 대사를 보면 어제 우리가 최종건 교수 이제 네네. 인터뷰할 때 계속해서 이제 친화력을 보여야 된다. 이제 거의 뭐 번개팅 하듯이 계속 끌어당겨서 사람들을 일단 맞습니다. 만나서 인사를 해야 된다. 얼굴을 터야 된다 얘기했는데 정말 그 대사들을 보면 열심히 합니다. 대통령이 뭐 되게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더 네. 젊어 보인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더 잘 맞는 사람인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서 잘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정상회담이나 이런 외교 같은 거 생각하면 무조건 다 밑에 뭐 외교부나 이런 데서 다 미리 짜놓은 것만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국제 무대에서는 해당 정상이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총리가 자신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 사람들과 친화력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개인 능력이라고 이제 네, 어제 개인기라고 좀 예, 이야기를 교수님 말씀하셨죠. 했었는데, 네, 근데 상당히 그걸 이제 열심히 했고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쉽지 않다고 현지에서 지금 알려오고 있습니다. 음.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늘 가겠다 나는 조기 귀국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 그러니까 뭐 테헤란 공습 때문에 이스라엘 테헤란 공습 때문에 상황이 매우 긴박해서 일단 먼저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조율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불투명해졌다라는 소식이 현지에서 네.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뭐 터진 게 한 나흘 더 된 일이고 정 그러면 아예 오질 말았어야지. 약간 좀 섭섭합니다. 예. 예. 이게 좀 아니 뭐 나라가 이제 그 나름의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먼저 일찍 돌아가는 것도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돼 있었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좀 남기는 합니다. 예. 뭐 트럼프 마음대로죠.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결국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네. 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느냐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외교의 대비를 다자간 공간에서 한 것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자 외교의 특징은 비밀 외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네.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야기는 또 깊이 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상견례를 통해서 그분들과 다음 일정을 잡을 겁니다. 다자 외교에서 양자 외교되는 일정들을 하나하나씩 잡아가면 되는데요. G7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번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한 나라들 중에서도 뭐 브라질이라든가 또는 인도는 굉장히 개발도상국 중에 의미가 있는 나라고요. 특히 네. 인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도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음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인도와 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우크라이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인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서 재건 사업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러시아요? 네, 왜냐 우크라이나 돈이 없대요. 근데 러시아는 뭐 이렇게 피해 본 게 별로 없잖아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 거기가 그쵸. 공업지대고 광물이 많이 나는 굉장히 좋은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로 이제 편입된 그 그렇죠. 땅 내 러시아로 편입된 우크라이나 땅. 네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상견례에 좋은 이미지를 남겨놓고 한국이 정상화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큰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네. 지금 그 미국하고 원래 이란이 오만에서 15일날 협상을 원래 하기로 했었었죠. 미국하고 이란 예, 핵협상 예, 6차 예, 협상이죠. 예, 미국하고 네. 이란이 근데 오만에서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핵 협상을 참석을 못했었었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란이 뭐 너무 많은 피해를 보니까 이란 트럼프한테 좀 도와달라고 사실은 SNS를 쳤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란이 도와주라고 SNS를 치는 입장에서 이
트럼프는 지금 G7 정상회의 이거보다는 사실은 여기 들어가서 자기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뭐 수밖에 그랬을 없을 것 수는 같아요. 있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G7 와서 얼굴만 들이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가서 타결하고 싶은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나 뭐 전쟁 중단 이런 거니까 거기 가서 하는 건 뭐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 당연한 거다라고 좀 보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트럼프하고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뭐 지금 불발된 건 안타깝지만 지금 이제 초기니까 이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너무 급하게 마음 먹을 거 네.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마음이 급한데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첫 데뷔잖아요. 그래서 예. 외교를 잘하길 바라고 있고, 근데 지금 미국과의 기싸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 하고선도 공개되는데 시점이 많이 걸렸고 미국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취임한 대통령인데 그냥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적 결례를 떠나서 네. 물밑 협상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잠깐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대화하고 갈 수 있거든요. 조만간 만납시다. 네. 그거는 뭐 어려운 외교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들이 조금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좀 아쉽고, 무엇보다 이거를 가시기 전에 그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내 목표다라고 하는데 미국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또 그 이 나라에 갔었으면 G7의 주축이 되는 국가들을 먼저 만나는 게 외교적으로 봤을 때 더 그림이 좋거든요. 근데 첫 시작 자체가 G7의 주요 국가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세련되게, 물론 이제 실리도 추구해야 되지만 네. 외교라는 게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트럼프나 이제 이런 주요 국가 정상하고 만약에 못 만나고 하면 지금이라도 언제쯤은 만나기로 했다 정도의 공표 정도는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G7의 당사자국도 아닌데 남의 장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너무 나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뭐 미국하고는 원래 돼 있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남아강 대통령하고 호주 총리하고는 이미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이번에 당선돼서 이 외교무대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다른 나라에서 좀 익스큐즈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예의 같은 걸 차린다 하더라도. 네. 뭐 이왕 하여튼 간 일정이니까 최대한 능력치를 많이 좀 그렇죠. 발휘를 해서 여러 나라 정상들과 함께 뭐 교우도 좀 쌓고 인사라도 좀 좋은 나눴으면 성과도 좋겠다. 내고 오셔야죠. 네, 네. 그래도.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대비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한번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내란 사건 7번째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요. 그동안 계속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묵묵 지나갔는데 부답으로 그냥 쭉 지나갔는데 네. 이제 이번에는 재판 중간에 휴정하고 이제 뭐 식사하러 나가는 그 시간에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기자가 붙었거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네. 와, 진짜 기자가 이제 옆에 붙어서 그래도 뭐 여러 명도 아니고 한 명이 아마 저는 장본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자. 많이 가지 대표로. 말라고 하도 그러니까 네네. 이제 질문도 다 모아서 한 기자가 대표로 가는 대표로 거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질문을 하는데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거냐? 뭐 당연히 할 법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요 질문에 사람들 좀 보게. 그러니까 지지하는 또 연호하는 사람들이 나를 좀 볼 수 보게, 있게 그런 그 취지인 얘기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내란죄 재판 받고 지금 본인이 대한민국의 크나큰 이 문제점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책임감이 없고, 또 저 사람들 보기에 좀 비키라니 기자가 와가지고 이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야 내가 저 사람들 봐야 되는데 왜 내 앞에서 얼쩡거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과연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휴. 네. 조영술 대변인님은 아니,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 기자 대응에 있어서는 좀 이제 어설프셨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 저런 재판을 받고 나왔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혼잡스럽기 때문에 기자단 중에 이제 대표로 뽑아서 이제 풀기자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질문하는 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자기의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한 이제 방어권 보장이라고 보는데 그 이제 재판과 관련이 없는 말씀을 하신 거는 조금은 이제 준비했던 기자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던 대응으로 저는 보이고 있고요. 그 이제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양해를 해서 질문을 했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 무건으로 가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무건도 하나의 메시지란 그것도 말씀. 메시지죠. 예, 저도 뭐 굉장히 동의는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래도 한 나라의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서는 그 기자의 질문이 결국은 뭐 언론사 혹은 뭐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일 테니 거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답변해야 될 의무가 다른 사람, 다른 어떤 피의자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더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권 보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좋은데 네. 그 만약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대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인 통해서 제한적으로 충분히 이제 의사 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려운 기술이 아니니까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고민해 볼 부분이 있고 네. 국민들이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입장은 간접적으로라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한테 뭘 그런 기대를 합니까 진짜? 아니, 방어권 얘기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금방 예. 이야기했잖아요. 이 기자가 한 분이 질문한 게 풀기다전들 중에 대표를 뽑아서 예. 혼란하지 않게 하게 했다. 네. 윤석열 그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앞에 얼쩡거려서 내 시야를 가리면 싫은 거야. 그 정도 이상 우리가 평론할 것도 없고요.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기자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기자보다 내 지지자들 얼굴 보는 게 더 소중하다. 난 저 사람들 입만 있으면 돼. 대통령 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갈라치기해서 자기 지지하는 국민만 보고.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제 거 나왔던 없다. 기사 중에도 외신 기자가 그랬다잖아요. 내가 대통령 한번 인터뷰하려고 그러면 무슨 탈레반 인터뷰하는 것처럼 정말 절차가 까다롭고 하나부터 꼬치꼬치 다 물어보고 파이낸셜 타임즈. 예, 당신들하고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하고 난 다음에 기사를 어떻게 썼는지 나한테 다 오케이 받고 난 다음에 내보내야 되고 별별 얘기를 다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이 이제 계속해서 좀 소환 통보를 하는데 응할 생각이 없는 걸로 지금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청 이제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네. 체포영장 집행할 때 방해했던 혐의 그리고 이제 비와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네. 요걸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소환하겠다 통보했는데 네. 3차 소환에도 지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강제로 뭘 해야 이렇게 되는... 되면 결국에 네. 특검이 이 수사를 넘겨받아서 할 때 강제 구인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네. 지금 특검 통과됐잖아요. 네. 통과가 됐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인선을 했으니까 뭐 그대로 이제 수사하면 될 것 같고요. 좀 특검이 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특검? 보통 내란 이제- 특검이요? 그러니까 모든 특검이라는 게 네. 보통 야당이 이제 요청을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여당이 특검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또 임명하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법적인 절차 수단이니까 네. 뭐 특검 통해서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 전직 대통령이든 지금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혹이 있을 때는 저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정청래 의원이 되게 명언을 남겼어요. 그 한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임명직에 관심이 없대. 그래서 막 웃으면서 왜 임명직에 관심이 없냐고 하니까 자기는 청문회에 서가지고 털리는 게 너무 두렵대요. 그래서 자기는 임명직만 죽을 때까지 할 거래. 아니 선출직만 죽을 때까지 할 거래. 그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선출직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의혹이 있어도 국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임명직이라던가 아니면 이후에 이제 중대한 사건이 있다면 저는 재판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김민석 이제 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땐 이상해요. 저의 상식으로 볼 때는 아무리 의혹 해명을 한다고 해도 이상한데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또 조사도 받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건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또 밝혀지는 게 있겠죠. 윤석열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요. 네. 저는 특검에게 끌려간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즉 특검은 이재명 정부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끝까지 이재명과 싸우는 사람.
요 그림 만들려고 아니 한 그렇게 해서 것이다.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분의 그 정신 세계가 그런 거예요. 제가 윤석열의 정신 세계를 분석해 보니까 네. 한 두 가지 정도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하루살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나는 계란말이에 김치찌개에 술 먹으면서 행복하다. 아, 오늘만 행복하자. 오늘만 행복하면 된다는 네. 하루살이 정신. 캐세라 세라. 예, 그렇죠. 네. 될 대로 되라. 그다음 두 번째는 예. 종교적 측면에서 메시아 또는 미륵불. 누가? 윤석열 자신이 본인이요? 그런 망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이재명과 이 좌빨 세력에게 저항하는 메시아 또는 미륵불이 되겠다. 끌려가더라도 처절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처절한 모습을 보여서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아적인 사람으로서 영원히 우리 극렬 소수층들의 기억 속에 남고 싶다. 이런 양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아까 조용실 위원장님이 네. 특검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여당이 임명하고 이런 거 좀 아니지 않냐? 아니, 여당이 보통 발의하지 않으니까 네,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네. 그 수사기관이라던가 이런 기관들을 이제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하니까 보통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특수본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거는 절대 다수 정당에서. 그거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자초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특검을 그 안을 먼저 만들었고 통과시키려고 대통령들이 했을 때. 거부권 행사를 계속했을 때는 원래는 국민의힘 측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은 다 많이 형성이 돼 있었었고 네. 또 하나는 여당 인사를 수사할 때는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고 야당 인사를 추천할 때는 여당 인사가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야당이 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니까 그걸 갖고 이상하다고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부 이야기 네, 힘을 좀 좀 더 가볼까요? 내볼까요? 네. 네.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받은 샤넬 가방 2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얘기가 참 멋한데 샤넬 가방 2개를 결국에 뭘로 바꿨냐? 샤넬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아, 신발이 또 등장합니까? 수사 결과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예. 논평 안 듣겠습니다. 이거 그냥 소개만 할게요. 근데 샤넬 가방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네. 지금 실제로 전달이 됐느냐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발 1개로 교환됐다는 것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신발이 일단 그 교환을 했던 수행비서 유경옥 씨의 발하고는 사이즈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와 같다면 신데렐라로 갑니까? 그럼 혹시 지시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지금 돌파구를 찾는 건데요. 네. 발 사이즈는 좀 너무했다. 네, 너무했다. 아이고, 여기까지 발 사이즈 범주가 한 4-5개밖에 없는데 그걸로 그건 맞습니다. 문수로 이 수사를 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대한민국 수도 남자 있겠습니다. 270, 265에서 275가 거의 80%예요. 80%. 그래서 이렇게 논평 듣지 않고 이제 수사를 이렇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 김건희 씨가 구두를 뭐 면밀히 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받은 거냐, 그죠? 전달이 그렇죠. 받았느냐 좀 최종적으로 확인.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걸 바꿔간 행정관의 네. 발하고는 일단 안 맞는다. 그러면 그 그렇다는 행정관이 신을 건 아니었다. 그럼 저- 누가 저는- 신겠냐 저는 이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던 게 네. 그 이제 재판이라던가 이제 법 집행 절차가 희화되거든요. 네. 희화되는 것은 별로 국민들이 볼 때 좋지도 않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 쟁점화가 돼서 이제 정치 갈라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미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이미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 미안합니다. 너무한다. 이제 발 이게 사이즈는 너무한다. 너무 흥미로운 단어들이 막 등장해서 그냥 아니, 들고 그러니까 왔어. 미안합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지만 네, 자극이 실익은 됐어요, 없다 지금. 국가에. 아니 근데 이게 막 예를 들어 송구하고요. 발 사이즈가 안 맞아. 예. 그런다 한들 난 이게 본질적으로는 큰 사실은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나 싶은 게 그 비서한테 줬다고 한들 그게 진짜 그 비서한테 줬겠어요? 그 비서를 위해서 아니, 비서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을 하면은 네. 이거는 법원이나 법정 같은 데서 이렇게 우리가 수사하고 재판을 넘길 때 네. 그거는 안 그쵸, 맞는 거기 입증했다고 때문에 볼수 없기 빠져버려요. 때문에. 그래서 정황 증거로라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는 그 바꾸러 간 행정관의 발하고는 안 맞지만 네. 예를 들면 뭐 김건희가 250이라 그러면 김건희 250 사이즈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김건희가 그건 또 시켰구나. 받아들여져요? 네, 그건 정황 증거니까. 근데 이제 판사가 아이고, 오케이 그건 이렇게 아니고. 하진 않은데 우리 위원장님도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좀 그래요. 맞습니다. 네. 아유, 뭐 저- 노래 나온 거 하든지 역시 또 신데렐라 하든지 240에서 255 신발을 사이가 좋아해서 대부분인데 이런 거 뭐. 하든지 뭐. 아, 그냥. 예, 참. 아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250 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230. 네, 수준 높여 키가 보겠습니다. 작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당황했습니다. 지병을 이유로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어. 이것도 뭐 논평할 건 없고요. 예, 왜 네. 지병이 병원 갈때 무슨 됐다. 병이에요?
병원 갈 때 수사가 이제 제대로 들어올 것 같으니. 그 병원 갈 때 됐으니까 병원 갔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 나온 보도는 단독 보도는 뭐였냐면 이제 그 담당과가 진료과가 정신과라는 거예요. 정신과요? 예.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제 보도가 그럴 수도 나왔고 있겠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어제 재판 끝나고 나서 병실을 가서 곁을 지켰다 이런 보도는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김건희 씨가 집에서 밥을 거의 안 먹는데요. 집에서 이제 예전에 밥을 해주시는 그 도움 주신 분이 계셨는데 네. 김건희 씨는 밥을 안 먹어서 같이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윤석열 씨하고는 밥을 자주 먹었대요. 그래요? 밥을 안 먹으면 뭘 먹어요? 그러니까 빵을 이제 먹나? 몸 관리를 말이 안 하는지 되니까? 아니면 원래 음식을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분이 이제 식사량이 식사를 너무 안 많으니까. 식사를 원래 너무 안 하시니까 소식이야. 예, 너무 안 하시니까 이제 몸무게가 사실 되게 많이 빠지고 특히 네. 이제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충격 받아가지고 더 빠지고 이래서 아마 그 지병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것 같다는. 네,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수사가 그럼 혹시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일 텐데 네. 그럴 수 윤중기 있어요. 김건희 특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병원을 입원했지만 어쨌든 대면 조사를 할 것으로 그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 대면 조사라는 거는 또 그럼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을 가든 소환을 하든 뭐 그건 근데 조율을 하겠죠. 어제 예. 그 단독 기사가 나온 데가 노컷뉴스인데 노컷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입원은 했지만 심각하지 않다. 위중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환 조사 같은 거 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다. 요걸 좀 전제로 까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병원 갈 때 됐다. 휠체어 탈 수 있다. 아 그런 그럼 뜻입니다. 조사받을 수 있다. 네. 그 병원 갈 때 됐다가 무슨 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아산병원입니다. 수사 받기 직전에 다 병원 가잖아. 휠체어 탈 때 됐다. 예.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부적절한 통화를 한 내용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예. 이제 많이는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비화폰 통화가 있었다. 두 작년 차례. 10월이죠 그게. 네, 그렇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오늘 또 뭐가 나왔냐면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기 열흘 전 10여일 전에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김주현 사이에 비화폰 통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그 사정기관들을 제초로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과 그 작년 7월 달이면 김건희 씨한테 그 어디 서울의 모처로 가서 뭐 출장 출장 조사를 수사하고 했던. 검찰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그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그 민정수석이랑 김건희 씨가 서로 통화를 30여 분을 했다. 네, 그러니까 순서를 맞춰보면 7월 3일에 이 두 사람 간 통화가 있었고 네. 7월 7일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가서 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휘권을 회복하게 해달라. 이거 그때 윤석열 총장 시절에 가족 네. 사건이니까 이제 배제가 됐었던 건데 네네. 총장이란 이유로 계속 배제가 돼 있으니 이거 내가 다시 지휘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0일에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가 네. 출장 조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좀 쉽게 그냥 생각하면 수사가 막 이렇게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민정수석이랑 전화해서 이렇게 좀 해고 저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혹시 한 건 아닌가 하는 의혹 정도가 생겨날 수 있고 물론 통화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냥 통화 기록만 지금 현재 나온 상태니까 그 정도로 그냥 추측 정도는 되고 있는데 혹시 그 상황에 그 비화폰으로 민정수석이랑 이른바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서로 통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비하폰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문제인 거지. 네. 뭐 비하폰 통화하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통신부 안에 가면서 이제 안에 내부망으로도 통하고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랑 그 영부인이 통할 일이 뭐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없잖아요. 네. 네. 첫 번째 우리가 비화폰이라는 것은 안보 관련되는 폰입니다. 경호라든가 예. 즉 비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폰인데 영부인이 법적으로 공직자가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이 왜 쓰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민정수석도 외교 안보와 관련이 없습니다. 왜 예. 비화폰을 쓰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검찰총장에게는 왜 비화폰을 줬느냐 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의심이 출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민정수석과 검찰의 관계입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을 지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의 의사가 전달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을 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려고 했던 건데 네. 민정수석이 이렇게 관여가 됐고 뒤에 보면은 민정수석이 검찰총장하고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것도 나옵니다. 즉
비아폰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개통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통화를 했을까? 그리고 그 앞에 김건희와 통화가 있었다. 아까 우리 정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건희 관련해서 검찰을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이 관리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의심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저는 이제 비아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물론 이제 공직자가 이제 쓰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네. 그 이제 공직에 준하는 이제 역할이 어떤가 이제 안보나 보안에 이제 관련된 분들은 쓰게 하더라고요.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계셨던 이제 여야 막론하고입니다. 비아폰 쓰는 경우들을 저도 이제 종종 봤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그 절차상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용으로 어떤 것이 오갔는지가 이제 문제가 중요할 되는 텐데. 것인데 예. 이제 거꾸로 이제 비아폰이 이제 주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는 조금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그건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 비아폰이라는 게 네, 비아폰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비아폰이라고 하는 거 우선 제공되어야 할 대상에게 제대로 제공이 됐는가, 그 제공받은 사람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비아폰을 사용했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 간에 무슨 일이 있었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공되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선 제공이 됐다더라.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제공되지 않은 사람과 그다음에 어떤 뭐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 간에 통화가 이루어지더라. 그럼 둘 간에 무슨 관계가 있어 통화를 했었어야만 하는가? 또 세 번째, 어떤 중요한 이슈가, 즉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비아폰을 가지고 서로 통화를 하는 것들이 몇 개가 다 나오더라. 네.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된 결과물이었고 행동이었으면 비아폰이 아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공문 형식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이 이상한 결정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마다 뭔가 연결돼가지고 비아폰이 들어있는 것 같으면 네. 이건 정상적인 비아폰의 사용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비아폰을 그냥 뭐 까십으로 혹은 그냥 뭐 재미있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아폰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 식으로 관리되고 왜 아무한테나 그렇게 주어져가지고 이상하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혹시 그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비아폰을 쓸 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쓰게 했다, 혹은 썼다, 이렇게 된다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닙니까? 저는 문제가 굉장히 될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그 법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예컨대 그 비아폰을 사용하는 건 일부러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바깥으로 이 서로 간에 나눈 대화 내용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특정한 목적이겠죠. 장치를 만들어 놓고서 사실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안보와 관련된 사람들만 써야 되고 안보와 관련돼서 쓸 수 있는 내용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 그냥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 알아내야죠. 우리가 이제 비아폰이 김건희가 비아폰을 썼다로 귀결되면 안 되는 게요. 네. 그 이상의 이야기로 전개돼야 됩니다. 내란과 연결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원장한테 이 내란 관련해 가지고 가족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네.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이 김건희가 발단이라는 겁니다. 내란이. 네. 김건희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 명태균 게이트가 진행되는 부분이 발단이다. 근데 검찰총장이 비아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검찰총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내란 당시에 선관위에 검찰이 파견되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밝혀졌어요. 네. 근데 비아폰으로 통화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내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검찰총장이 또 비아폰으로 대통령실 내에 주요 수석들과 또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대통령실에 있는 비아폰 서버를 압수수색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검찰이 지금 내란 관련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가 전혀 안 밝혀지고 있어요. 네. 윤석열이 우리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데 내란에 군인만 동원하고 검찰은 전혀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정황적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비아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시작은 김건희 씨로 아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몇몇 이유들이 좀 있는 거고, 연결고리는 비아폰이고, 연결고리는 비아폰이고, 심지어 검찰이 그 말씀하신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비아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 비아폰 쓴 것도 이상한데 그 비아폰을 제가 썼기 때문에 영장을 자꾸 반려시킨 부분이 저희는 되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아, 영장을 자꾸 네. 반려시켰던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 하자고 하니까. 그때 아. 김성훈 씨가 자꾸 방해를 해서 네네네. 그 비아폰 관련해 가지고 영장 칩시다라고 경찰에서 계속 올렸거든요. 음. 그랬는데 검찰이 검찰이 계속해서 반려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알고 봤더니 자기도 비아폰 가지고 쓰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 타임에. 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아.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비아폰이 저는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거 저는 뭐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계엄 비상 계엄으로 인한 이제 사건들인데 네. 이 사건들의 과정에 있어서 그 이제 불충분한 이제 해명 그리고 이제 그 의혹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규명을 지금 현 정권에서 하면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비아폰 논란으로 비약되는 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아폰의 이제 범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이제 규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통례적으로 제가 봤었을 땐 그 부분에 대한 범주들은 좀 유연하게 많이 적용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비아폰을 왜 검찰총장이 썼느냐에 대해서 대검의 입장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썼느냐, 왜 네. 검찰총장에게 비어폰을 줬지? 이거에 대한 입장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심우정 총장하고 김주현 수석이 왜 그 통화를 무슨 통화를 한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인사 차원에서 검찰 정책과 행정 관련한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화한 것은 그냥 인사 관련된 것이다. 정도.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그 당시에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던 것이고 네.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은 그 이후로 수사팀을 더 강화했는데 무슨 의심을 하는 거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게 이제 비아폰 오픈하면 돼요. 오픈할 수는 있어요. 아니 이제 서버 다 공개하고 네. 이른바 저거 뭡니까 포렌식 기술이 우리나라 탁월하기 때문에 예. 다 나올 겁니다. 아, 그럼 이제 비아폰으로 주고받았던 뭐 메시지라든지 이제 대화가 다 나오면 그냥 통화 다 기록 이런 것들 쭉 네. 있을 테니까. 명명백백해집니다. 네. 그 왜 안 하죠, 근데? 죄가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아.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 예. 법원이 어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아, 어제 저희가 좀 전해드렸었는데. 네. 구속 기한 만료가 이제 다가오니까 예. 조건을 달아서 보석을 해주기로 한 것인데 예. 어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 이거 하기 싫다고 했다고. 예. 그래서 보석 결정에 대해서 항고 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이 뉴스가 속보로 나올 때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보석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화를 지기현이 냈었는데, 또 풀어줘? 예, 지기현 판사 내 저럴 줄 알았다 그랬는데 그게 그 내용이 좀 아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어제 근데 저희가 정확히 전달을 그때 드렸어요. 해드렸죠. 네, 네, 예, 그래서 구속 기간이라는 게 이제 6개월이 지나면 뭐 어쨌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어떤 신체적 자유 같은 게 보장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검찰이 보석 신청을 하면 보석 상태에서는 뭐 누굴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좀 제한을 받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이제 보석 신청을 한 건데,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제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죠. 나는 그냥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네.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주거지 제한, 연락 금지 이런 거 조건 부과하는 거는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다라는 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근데 주장입니다. 원래 법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혐의가 매우 중대한 범죄의 재판이 안 끝났는데 구속기간 만료라고 하는 이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아니 원래는 사실 이런 경우라면 예? 검찰이 예? 다른 사건으로 기소를 해서 추가 기소를 해서. 네, 그래서 예? 별건으로 영장을 다시 청구를 하고 그 영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최소한 머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은 검찰이 그 짓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부터 제가 아무도 얘기 안 할 때부터 계속 떠들었어요. 작년 5월 말부터. 작년이 아니라 지난 5월 말부터. 근데 아무도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어떤 그러다가 거죠? 이제 예? 제가 이제 구속기간 모든 다가온다. 방송에서 요 구속기간 내용을? 네, 아. 구속기간 다가오는데 왜 아무도 빨리 신경 안 쓰냐. 추가 언론에서도 기소를 말을 안 안 한다. 하냐. 검찰이 지금쯤 추가 기소를 해야 되고 그 추가 기소에 맞는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 이 사람 바깥에 못 나온다.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네. 안 쓸 수밖에 없는 게 그때가 이제 대선 기간이 얼마 안 될 때였으니까 이제
그랬다고 치고 자 그러면 실제 이 공판 검사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하필이면 검찰 개혁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김용현의 이 구속 부분이 이제 문제가 좀 불거지니까 검찰들은 하기도 싫은데 잘 됐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조건부 보석을 주장을 한 거였고 네.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아니 니네가 영장 청구 안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석밖에 없는데 그럼 좋다 그냥 보석해주되 대신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내용을 붙일게 이러니까 김영현 측에서 무슨 햇소리야 우리 좀 있으면 열흘만 지내면 무조건 나가고 니네가 우리한테 조건 붙일 수도 없는데 나 이거 못 따라 이렇게 된 네.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어저께 이제 추미애 의원이랑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여러 죄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또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특검이 제대로 이제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특검에서 다시 이 사람에 대해서 추가 이제 기소하거나 아니면 또 영장이 필요하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명목으로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보석 조건에 보면 뭐 보증금 1억 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증권으로 하는 거라서 얼마 안 네. 들어요. 아니, 근데 몇십만 그걸 원. 이제 어쨌든 김용현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석을 신청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는. 네, 네. 네. 근데 김용현이 안 내. 네. 그럼 안 되는 거죠. 보석 안 하는 거죠. 보석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면 그냥 근데 구속 나가야지 이제 만료로 6개월 석방될 지나면 확률이 끝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열흘 먼저 나가냐 그냥 열흘까지 버티다 나가냐인데 네. 결국 27일은 나가야 되죠. 아. 돈을 이게요, 내든 안 내든. 정치적인 것보다는 제가 네. 보기에는 대한민국 법비들의 잔꾀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보석이냐 형집행정지냐 vs 이게 두 개 붙는 것처럼 되는 거야. 사실은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야. 내란범이 풀려나는 것은 나쁜 거란 말이에요. 네. 풀려나느냐 안 풀려나느냐를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정프로처럼. 네. 재구속돼야 될 사유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보통 예. 내란범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직권남용에 다 해당된단 말입니다. 직권남용으로 영장 제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군 기밀 같은 것들을 현역 군인도 아닌 노상원한테 전달한단 말입니다. 군 기밀 유출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뭐 다른 이 범죄 혐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검찰들은 다양한 범죄 혐의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의 구속영장을 연장할 때 추가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법비들이 알고 보면 서로 눈치 주면서 이 뭐라고 합니까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검찰도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지 없는 않다. 없어요. 없는 거고 없어요. 직위원 재판부도 네. 시간 끌어가지고 난 여기서 회피하고 싶어. 양쪽으로부터 욕 듣기 싫어. 요런 하나의 양쪽에 뭐라 합니까 태업하는 이 잔꾀가 서로 눈치 보면서 약속 대련하고 있다. 그 말이 맞고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이 기회에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이제 2개월씩 해서 두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구속이 장기적으로 6개월까지 있는 재판하는 동안에 연장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재판을 빨리 하라는 의미도 돼요. 왜냐면 막 한도 끝 없이 사람을 잡아놓으면 안 되니까. 그 취지는 옳지만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경우 특히 다른 사람하고 막 연결되어 있는 이런 죄는 그 안에 끝내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특별하게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 6개월이 적용되도록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법을 저는 이번 기회에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만배 씨, 뭐 네. 이화영 씨 이런 사람들 거의 2년째 지금 계속 계속 구속 들어가 연장되고 있어요. 있습니다. 아, 다른 뭐 다른 제목 혐의들 추가 기소해서 네. 아, 근데 유독 김용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고. 네, 김용현의 죄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수십 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현 근데 입장이 없으세요, 조영술 위원장님? 뭔 말을 해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예, 입장이 없는 것도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 바람직합니다. 그다음 파트 언제 넘어가나 기다리고 넘어갑니다. 있는데. 넘어가요. 네. 오늘 신기가 불편하신가 예. 봐요. 아니 안 불편하죠. 네. 자, 넘어가요. 그러면. 네, 다 왔습니다. 친년도 아닌데 뭐. 마치는 아니에요? 자, 일단 그럼 양당의 네. 지도부들 얘기 한번 좀 그렇습니다. 가볼까요? 국민의힘이 신임 네. 원내대표로 친윤계로 꼽히는 경북 지역 3선의 송원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송원석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가 좀 너무 없어서 네.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네. 기재부 2차관 출신의 네. 정책통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라고 알아야죠. 폭력이요. 폭력이요? 이제 과거에 네, 이제 구설이 좀 과거에.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어떤 거였죠? 아이고야. 아니, 그 기사에서 당직자 나와요. 정당이 걷어차는. 네, 뭐 아. 조인트 조인트를 정치하면 안 조인트를 됩니다. 잡다고 자기 자리가 없다고 화를 내면서 조인트 까고 막 그랬던 저런 사람 거잖아. 정치하면 안 아, 뭐 군인 출신이에요? 아니 기재부 2차관 출신이라고 방금 말했는데 남의 말도 듣습니다. 좀. 조인트라고 얘기해서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런 일이 이제 과거에 있었고. 예, 근데 이제 하나만 보면 될 것 대신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은 저 의원들이 말을 잘 듣겠네.
조인트 때문에요. 원내대표가 이렇게 무서우시면 오늘 국민의힘 패는 왜 날이구나. 정책통이라고 지금 소개했는데요. 그 정책통이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결국에 106표 중에서 송원석 의원이 60표를 얻었어요. 네. 김성원 의원이 30표, 이현승 의원이 16표를 얻었는데 그러면 당내 구도가 딱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구 줄이라고 많이 얻었네. 30표. 30표. 저도 그 얘기 많이 해요. 한동훈 표 네. 줄이라고 네. 하는 분들이 60표 정도, 그리고 이제 60표 넘었죠, 70표 정도. 그다음에 김성원 의원은 친 김성원 한계로 의원이 굳이 생각보다 분류한다면 많이 얻었네. 네, 30표 정도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있을 당 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의원이 16표, 그 다음에 김성원 의원이 30표, 그 다음에 송원석 의원이 60표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106표인데 네. 그럼 6대 3대 뭐 한 1.5 정도 되는데 영남권이 결국에는 영남권이랑 이걸 친윤계를 합치게 되면 그게 75표란 그렇죠. 말이죠. 그럼 75표 대 30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계가 저는 이게 확장성을 더 이상 가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별로 많이 못 가지죠. 그 확장성이. 김성원 의원 자체가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실제로 지금이 많이 받은 거라 지금 더 많이 이상 받은 더 거고 이상은 또 못 이제 받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가 네. 그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인사로 또 분류가 되지 그렇죠, 않고 않죠. 원래 기존에 있던 이제 주류에 있던 분들하고 워낙 또 관계가 좋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이제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실제로 네. 보면 그 이상의 효과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일부에서 이제 뭐 영남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원내대표 선거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지역별 안배대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해도 그거는 이제 다른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비대위가 아니라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야 된다는 건데 네. 그 당의 간판은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대표거든요. 그 당대표는 실제로 국민하고 이제 당원들의 이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네, 뽑는 네, 거기 네, 때문에 원내대표의 위치하고는 정말 다른 거라 그래서 그 당의 개혁이라든가 당의 방향을 볼 때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그러한 누가 선출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 선거를 어떻게 네. 이분이 치를 것이냐 근데 그 부분에 두는 게 이 맞는 것 송원석 의원이 뽑힌 거에 대해서 다시 친윤당으로 간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 지금 이미 그 저번 대선을 치르면서 예. 친윤 직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어떻게 보면 깨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제 당에 대한 주도권 어차피 당이라는 거 체계 자체가 이제 미래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게 되면은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저번 대선을 치르면서도 그 부분들이 많이 희석이 됐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뭐 친윤 직계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질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정치 비난가로서 한 말씀 드리면요. 비난하시려고. 원내대표를 네. 투톱으로 해서 네. 권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과 정당의 괴리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원내 총무였잖아요. 원내 총무였고 사실 아. 반장이잖아요. 반장. 예. 우리 반의 반장인데 당 대표하고 같은 급으로 투톱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도 약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네. 그 이제 간선을 통해서 선출된 분과 네. 직선을 통해서 선출된 분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수정하고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이제 의원들의 그 소위 말하는 가까운 의원들끼리의 무리라고 할게요. 이제 무리에 맞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내대표 선거가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거는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는 아무래도 자주 보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호남이 중심이 돼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네네. 거고 국민의힘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게 있는 겁니다. 예전에 YS DJ JP가 있을 때는 제왕적 총재라 그랬잖아요. 의원들도 민주주의를 못 누렸어. 그래서 이제 원내 총무를 선출직으로 하면서 네. 의원 민주주의를 하자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지금 제왕적 총재가 없어지니까 의원들끼리 원로원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과 당원들을 괴리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걸 깨야 네. 되는데 자 여기서 좀 더 제가 유추해서 말씀드리면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탐문해 보면 이런 거예요. 친윤이나 뭐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념과 철학이 없는 관료들의 정당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관료. 알고 보면 권성동, 권영세도 관료 출신인 거고 법관이지만 출신. 그죠? 법조인이지만 네. 지금 송원석 의원도 관료 출신들이고 즉 정당에서 민주주의적으로 훈련된 정당 활동가들이 아니라 관료들이 주축이 되니까 평소에 자기들끼리 민원 주고받고 정부 관련 예산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익단체 같은 소그룹이 만들어져서 국민의힘의 코어가 돼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제가 비판을 내부에서 좀 들었거든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실제로 정치는 정치인이 이제 주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당협위원장까지 오는데 한 23년 걸렸거든요. 23년이요? 23 년? 국회 인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밟아가면서 이제 올라온 케이스인데 그동안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제 생활까지 걱정을. 이거 되게 애기가 매기는 어렵니다, 매기는 지금. 건데. 아주 알겠습니다. 네. 간단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네. 정치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장 아래에서부터 이제 네. 풀뿌리에서부터 시작하면서 훈련 받은 분들이 아, 그렇죠. 중앙으로 올라올 때 탄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정당이라는 거를 운영하는 주축들은 네. 당의 방향이 내가 이제 경험했던 정치 현장은 이런 것이다라는 방향의 지표를 삼아놓고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 아래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옥상옥의 자리로 오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기득권화가 되는 거는 이제 뭐 여야의 막론한 문제인 겁니다. 네, 네, 한국 정치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웰빙과 엘리트 중심으로만 이제 가다 보니까 소위 반려동이 말하는 포획됐죠. 거리 정치라고 하는 진짜 우리가 이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이제 희소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젊은 사람만 찾는데 이 젊은 사람들도 훈련받지 않고 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정치가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퇴행돼 가지고 지금 다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윤석열도 관료예요. 알고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치는 민주성이 우선이거든요. 네. 행정은 효율성이 우선이에요. 원래 행정은 정치의 전달 체계일 뿐이야. 근데 지금 꼬리가 몸통을 뒤흔들어 가지고 권력만 잡으면 돼. 민주적 절차는 필요 없어. 이게 윤석열인 거예요. 네. 자, 이런 그래서 구도에서 네.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나올 것인가가 사실 궁금했는데 전당대회요? 네. 나오시겠죠.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이라고 무조건 보시는 나오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훈 의원님 표 많이 얻었다니까 생각보다. 30개 많이 많이 했다. 얻었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더.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저녁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섭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원래 자주 드셨어요. 근데 네. 뭐 자주 이제 네. 했던 소위 말하는 그 일종의 식사 모임 그러면 비슷하게 정보예요, 이것도. 했던 건데 큰 의미 없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 이제 시기상 조금 거기 주목을 이제 받는 것이고. 예, 그 이준석 그 의원이 낀 거는 조금 맞지는 않죠. 그 아직 대선의 그 후유증이 소위 말하는 있죠. 당선증 잉크도 안 마른 상황에서 네. 지금은 조금 이게 노출이 되는 건 맞지 않고 원래 있던 모임이긴 하다. 근데 네. 이거는 김용태 아니 비대위원장이 잠깐만 한 것도 안 여기 맞아요. 이준석이가 왜 껴가지고 이 모임을 지금 왜 한 거예요? 아니, 오세훈 시장님 아니 같은 원래 아니 그러니까 있었대요. 원래 원래 이준석은 여기 끼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네, 이준석하고 아니 꼈어요. 이거 이준석- 있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형식의 측면에서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보다 높은 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n분의 1로 불려가면 안 된다. 야당 당 대표인데. 그래서 아니, 그리고- 권영세님이 들어갔다 그러면 느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이준석도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선 이준석도- 후보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도 다른 게 그러면 안 절차에 따른 맞지. 측면에서 네. 형식적인 부분. 두 번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준석하고 어울리면 안 돼요 이제. 재섭이 아니 이준석 의원을 왜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이준석하고 어울리는 방송 때마다 이준석을 아니 이거 공식적으로 싫어하는 거니까 대놓고 이야기를. 지금 근데 하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제가 예. 이제 때와 시기가 맞지 않다라고 했던 부분이 예. 이제 아직 대선 잉크도 안 말랐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대선 주자였던 분 그리고 현재 당의 당 대표 어떻게 보면 당의 당 대표는 이런 이제 소모임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래 있던 자리를 하더라도 이걸 공개하는 거 비공개로 만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공개되는 거는 맞지 않다. 김재섭 의원은 나는 사실 자기가 이제 도봉 지역 갑인가요? 거기가 도봉갑인가요? 네. 그 원래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자리가 제안이 왔을 때도 자기는 일부러 고사를 하고서 본인의 지역구를 좀 지키는 방향으로 모든 의정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저쪽으로 뭉쳐버리게 되면 본인이 그동안 했던 노력에도 조금 빛이 바랜 사실 느낌이 여기서 있어요. 제일 여기 들어가면 안 걱정되는 돼요. 사람이 김재섭 의원이에요. 제가 김재섭 이렇게 세면 안 돼. 이렇게. 이준석, 김재섭, 김용태 다 방송도 같이 어. 해봤는데요. 김재섭 의원이 그중 제일 낫거든요. 그건 모르겠고 아예 낫기는 옛날에 다 나왔어. 옛날에 좀 아쉽다. 이렇게 김용태도 나오니까. 괜찮았는데 네.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김재섭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 보여요. 아. 가지 마. 저희가 이미 내일 갔으니까. 김재섭 아니, 이미 의원이 나오니까 올라가고. 꼭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지 말아라고. 김재섭 대신 차라리 명태균 들어가는 게 네. 낫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가 걱정 많이 해줬다고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자리에서 젊고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국민의힘과 보수의 변화, 네. 쇄신의 역할을 다해달라. 이준석 대표가 젊고 개혁적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싫어해? 이준석 의원과도 힘을 합쳐서 보수 네. 진영을 바꿔달라. 여기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당을 개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은 끝까지 남아서 개혁안을 관철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오세훈 민주당 시장은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시장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자치단체장은 뭐 탈당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오세훈 그 그럼 시장이 그 개혁신당은 왜 있어?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이제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개혁 좀 하세요 이렇게. 이건 제가 봤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잘못 잘못한 갔어. 그건 네. 무시당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당 대표 선거가 있을 네. 예정인데 8월 2일로 날짜가 정해져서 어제 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날짜가 발표되기도 전에 전당대회 일정 전에 출마 선언을 한 정청래 의원이 있고 그리고 모두가 출마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네. 정청래 박찬대 2파전인데 정청래 의원이 기세가 이제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를 연달아 하는데 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박찬대 의원이 출마할 것 같아 보인다. 우린 너무 친하다.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오게 되면 박찬대가 당대표 돼도 상관없다라고 아니 난 얘기하고 박찬대는 굉장히 정청래가 당대표 돼도 아니. 상관없다라는 관점으로 선거운동하면 좋겠다. 이 제가 알던 말을 정청래 스타일이 아닌데? 이 말을 지난번에 제가 매부쇼를 나갔는데 네. 거기서 박찬대 의원 칭찬을 정청래 의원이 엄청 하는 거예요. 이런 톤보다 더 세게.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당 대표에 자기는 나갈 뜻이 없고 그래서 박찬대를 올리나 보다 그렇게 그 생각했어요. 정도로 했었어요. 네, 엄청 훌륭하신 분이고 뭐 꼭 그 자리 가면 잘하실 분이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가 본인이 나온다고 먼저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 원래 내가 알기로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천시장 쪽에도 좀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서 만약에 본인이 인천시장이 현찰이죠.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공천을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을 했는데도 자기가 그 자리에 간다고 하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네. 보통 정치인들이 누구를 이렇게 막 띄워가지고 칭찬하는 건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 나오면 이제 경쟁하는 관계가 되면 이제 욕도 하고 머리끄댕이도 자꾸 하는 건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임명직 가지 않고 오로지 선출직만 간다. 이렇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나의 추대식이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고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당의 그 지지자분들은 대체로 어느 쪽에 아직은 뭐 무게가 쏠리거나 그러진 모르죠. 않아요. 개인적인 네. 인기는 정청래 의원이 좀 높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초창기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열망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예. 부분들은 또 박찬대 의원이 좀 나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제가 생각하자면 두 분 다 나오지 마시고 당 대표로 제가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좀 출마 선언하시는 거예요? 출마선은 돈도 없어서 못해요. 그거 기타금 비싸요. 그러니까 돈도 네. 없어서 못하는데 한 몇 5천만 천만 원 원 하지 네, 않나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정당 개혁 때문에 이 바닥에 왔고 네. 학교에서 이제 자리도 팽개치고 왔기 때문에 그럼 제일 비대위원장 잘할 것 같아요. 투대로 가시면 아니 돈도 안 뭐 들고. 정당 혁신위원장을 시켜주든가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당 대표는 못 나가니까 뭐 짱 하나 시켜달라. 둘 중에 아무나. 딜하는 그래야지. 정청래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한테 양쪽이 다 딜을 딜하는 거죠. 거구나. 이거 완전히 정치 골프 비난가에서 시트처럼. 정치 우호가로 그러게요. 바뀌었어요. 어필 정치 중입니다 혁신가. 지금. 아니, 이거 이거 잘라가지고 죄송하지만 저희가 쇼당 치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유혹을 받아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연정,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 그다음에 로비스트법.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관심을 갖고 했던 법인데 이런 것들도 하고 싶고. 그거를 현실화 시켜줄 어떤 당 대표가 좀 더 누가 더 자율성 나아요? 높다고 보세요. 점점 뭐 일단 떠져놓을 테니까 두 분이 전화 보시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정권 초기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 된다. 나는 관리형이냐, 아니면은 나는 차기 지도자형이냐. 이거는 두 분이 밝히셔야 된다고. 그거를 근데 본인들이 절대 안 밝히잖아요. 나는 다음 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두 분 다 하잖아요. 차기 지도자형을 꿈꾸지만 관리형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그렇지 않으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누가 가까운가 논쟁으로 가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당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평등한 위치에서 도와주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자리로서의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정당 대표도 대통령 못지않은 국가 지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얼마나 잘 코드가 맞는지, 얼마나 내가 친한지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친하더라도 예. 친한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예. 나는 이런 보완적인 이재명 대표가 경제, 외교, 안보, 민생을 가지고 포지티브하게 간다면 나는 개혁 돌격 대장이 되겠다. 근데 라든가 뭐.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몇 분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거든요. 네. 페이스북 대문 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다 이재명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아니 모두 그분뿐만이 아니라 네. 그 이제 뭐 국무총리 이제 후보자까지 해가지고 전부 보면은 다 이재명 대통령이 간판에 걸려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말씀하신 거는 그냥 마음속에 아마 품어두실 겁니다. 그 다들. 간판은 지난 대선 때 다 바꿔서 그걸로 간판하고서 선거하자 그래서 근데 보통 빨리 바꿔놨다가 아직 선거 다음 날 안 바꾼 거 그러기에는 같아요. 지금 선거 끝난 지 너무 오래. 네, 그러긴 보름이 했는데, 됐는데요. 뭐. 아직 안 바꾸셨더라고요, 다들. 네, 뭐 보통 그 그런 다음 날 바꾸죠. 상황이고 그래서 새로 뽑게 되는 당 대표는 대통령을 열심히 돕긴 하되 그렇다고 너무 막 대통령과 난 이렇게 친해요 이런 걸로 선거 운동은 절대 좀 하지 말아라. 이게 정치가 네. 과연 발전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20년 전에 이회창 총재 시절에 민정계, 민주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즉 정치적 뿌리를 가지고 정체성을 따졌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리당에 뭐가 있었냐면은 개혁파, 실용파가 있었어요. 결국은 정치 노선이라든가 정치 행태를 갖고 분류를 해야지 누구와 친하냐 안 친하냐 이걸로 가자면 이거 개모임이지 정당이 아니잖아요. 네네. 자, 정치 비난가 제가 맞죠? 방금 전에 봤는데 정청래 의원은 자기 얼굴이고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리고 우리 김민석 총리도 이제 총리 후보자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바꾸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생지원금 네. 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잠깐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정부가 이제 차등 지급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했는데 당에서는 일단 무조건 보편 지급은 깔고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안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일단 지급하고 네. 그밖에 상위 10%를 제외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10만 원을 더 얹어서 25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뭐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더해서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게 하는 안을 네. 지금 고안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 국민이 대략 한 15만 원 정도는 아마 받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나 뭐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은 한 40만 원, 4, 50만 원 정도로 네, 이 정도. 더 받으실 것 같다. 네. 그렇다면 잘 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차피 15만 원 받으실 테니까요. 당 밸런스. 요즘에 물 대신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이 함유가 돼 있어서요. 물처럼 편하게 드셔도 좋고 시원하게 해놓고 드시면 점심 시간 후에 막 이렇게 졸릴 때 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그 졸린 이유가 당 스파이크 때문에 졸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거 드시면 그 점심에 이렇게 안 졸아요. 그래서 저희 기자분들 요거 굉장히 또 아껴 드시고 계시지 진짜 않습니까? 좋아합니다. 네. 요게 2+1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2박스를 사시면 1박스를 더 드립니다. 네, 한 50% 가까이 할인해 드리는 거죠. 이 정도면. 네. 장르만 여의도가 대단해. 왜? 왜요? 싸게 좋은 거 제품들을 많이 땡겨오는 거. 소개해주고 제가 근데 당 밸런스 진짜 검색해서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진짜 그냥 다 1박스, 2박스 값을 다 받더라고요. 꼭 거기서 주문하시더라도 장르만 여의도를 쓰세요. 그래야 네, 2박스 네. 할 때 1박스가 네, 반드시 네. 가는 거군요. 비고란에다 써야 돼요. 네. 비고란. 아니 온라인 주문 안 해보셨어요? 거기 뭐 주문시 요청사항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비고란이잖아요. 네, 요청사항. 비고죠. 그걸 비고란이라고 그건 뭐라고 해요? 요청 사항란. 네. 그 비고란이 제일 적절한 단어 아닌가? 네, 이거 맞습니다.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오래 분이 하셔서 그렇게. 저 공무원 한 적이 없어. 군생활 말고는 공무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비고란. 서류 많이 만들어 보시면 여튼 여러분 비고란에다 꼭 적으세요. 네. 장르만 여의도를. 네, 그래서 당 밸런스와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과 함께 오늘 정치권 이런저런 뉴스들 좀 다뤄봤는데 어떻게 오늘은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조금 그 흥분의 강도는 많이 좀 차분해지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저보고 하세요? 아니 아직 방송이 많이 줄어서 심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요?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물지 않으면은 네.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상대를 자꾸 물게 하시더라고 보면. 제가요? 어떻게든 물게 해갖고 그 다음에 화를 막 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대표 출마 선언에 대해서 우리 댓글 중에 좋은 거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사랑님, 그래 박진영 네가 낫다. 푸드리 예뻐님, 박진영에게 나도 한 표. 아니 제가 뭐 옛날에 썼던 보고서라도 올릴게요. 네, 정당개혁 네. 관련해서 한 2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20년도 더 됐네 이제. 하여튼 꼭 당대표의 꿈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영술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조영술은 배부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술이나 마시세요. 자, 노영희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댓글에 정영진 하트, 노영희 이렇게 나오던데 진짜? 저희 방송에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